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들, 딸 하나씩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대박이 나서 아주 저보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매일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집안일은 이제 뒷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소나 빨래 같은 건 제가 다 하는 편인데 음식하는 거는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애들도 한참 잘 먹을 때인데 매번 배달 음식 먹는 것도 좀 그래서 와이프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 매일 시켜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 반찬 좀 해놓으면 안 돼? 내가 대충 꺼내 먹고 데워 먹을게. 다른 건 내가 다 하잖아. 밥만 좀 부탁해. 밥 타령은 진짜 시켜 먹는 게 얼마나 편하고 맛있어. 그냥 대충 좀 먹으면 안 돼? 나는 뭐 노니? 나도 진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힘들다고.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청소, 빨래, 설거지, 분리수거 내가 안 해? 내가 다 해. 그거 하는 걸로 내가 당신한테 투정 부린 적 있어? 밥 먹는 거는 애들도 있으니까 좀 신경 써 해달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맛없다고 애들도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밥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밥 해줄 시간이 없다니까? 내가 몇 시에 들어오는데? 나 진짜 하루 종일 하는 게 일이야. 나는 그럼 언제 쉬는데?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해서 잘 되는데 계속 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도우미 아줌마 부를게. 당신도 그러면 좀 편할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도움이야. 그냥 밥만 좀 해주면 되는걸. 그러니까 나도 밥하기 힘들다고. 자기가 차려 먹을 거 아니면 도우미 써 그냥. 내가 알아서 부를 테니까. 당신은 그렇게 알아. 와이프는 자기도 힘들다며 도우미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참, 요즘 보면 돈 맛에 들려서 가정은 뒷전이고 자기 사업 확장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와이프 돈 많이 벌면 좋죠. 저보다도 많이 벌어오니 당연히 집안일도 제가 더 분담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일을 하기도 하고 식사 부분은 저보다 확실히 와이프가 실력이 좋으니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이렇게 짜증을 내며 도우미를 부르겠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도우미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낫지 싶어 아내가 불러준다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 아이들은 방에서 공부 중이고 아내가 부른다던 도우미 분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김민영입니다. 사모님이 비밀번호랑 해야 될 일들 알려주셔서 했어요. 따로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나 일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집사람이 잘 얘기했겠죠. 잘 부탁드릴게요. 아이들한테는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음식들로 식단 짜서 식사 준비할게요. 저는 그냥 집밥이면 다 잘 먹습니다. 한식 좋아해요. 네, 그럼 한식 위주로 식사 준비할게요. 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첫인상부터 굉장히 친절하고 밝은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와이프 웃는 얼굴을 본 지가 언제인지 이 집안에 사람이 하나 새로 들어온 것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낯선 사람이 집에 있으면서 내가 해야 되는 청소며 빨래, 설거지 등을 해주니까 좀 불편하기는 했는데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보통 저녁 식사까지 차리고 정리까지 해준 뒤 8시쯤 퇴근을 했어요. 주말에 애들은 독서실을 가고 와이프는 또 사업차 나갔다 온다며 나가고 집에는 민영 씨랑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며 얘기를 나눴어요. 아, 민영 씨, 일하면서 쉴 때는 서재방 쓰셔도 돼요. 편하게 쉬세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서 척척 잘해주시니 제가 감사하죠. 민영 씨 덕분에 요즘 제가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사모님이 워낙 바쁘셔서 사장님께서 집안일을 대부분 다 하셨다면서요?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요. 다 사람 하는 일인걸요.
애들이 있으니 제가 더 잘하려고 해야죠. 아마 저도 애들 없이 혼자였으면 잘 안 했을 거예요. 멋진 남편의 멋진 아빠네요. 너무 부러운걸요? 아니에요. 민영씨, 8시에 끝나고 가면 가족들 식사는 어떻게 해요? 저 혼자 살아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가서 혼자 된 지 좀 됐어요. 신혼 즐긴다고 3년간 아이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먼저 가버렸네요. 미안해요. 몰랐네요. 미안하긴요. 모르셔서 그런 건데. 괜찮아요. 벌써 5년도 더 된 일인데요, 뭐. 그녀와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 정말 대화가 잘 통했고 아픔을 갖고 있는 그녀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보호해줘야겠다 싶은 여자. 민영 씨가 제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드세지고 저를 무시하기만 하는 와이프랑은 다른 모습에 제가 빠져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와이프는 집에 잘 있지도 않으니 민영 씨랑 결혼 생활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보고 싶어서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고 집에 와서 민영 씨랑 대화하며 저녁 준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이들도 민영 씨 음식 솜씨에 아주 반했어요. 와, 아줌마 진짜 맛있어요. 최고 최고. 저 요즘 학원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많이 사 먹었는데 일부러 아줌마가 해주는 밥 먹고 학원 가려고 집에 들렸다 가잖아요. 진짜 최고예요. 학원을 갔다가 보통 10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그 전에 친구들이랑 학원 가기 전에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사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더라고요. 덕분에 용돈도 아끼고 화장품 하나 더 살 수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가정이라 느꼈어요. 정말 일이 바쁜 건지 아니면 다른 남자가 생겨서 밖으로 놔두는 건지 와이프에 대해 저도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내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진 일이 있었어요. 보통 저는 청소할 때 물걸레 청소기를 사용합니다. 민영 씨가 바닥 청소를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보통 퇴근 전에 끝내놓으니까요. 민영 씨가 주 6일 근무로 일요일만 쉬는데 저도 토요일에 골프 치러 나가거나 모임을 갔다 오거나 했어요. 그래서 바닥 청소하는 건 못 봤습니다. 근데 물걸레 청소기를 안 쓰고 손걸레로 바닥을 닦더라고요. 민영 씨, 설마 계속 손걸레로 바닥 닦은 거예요? 네? 손걸레로 닦는 게 제대로 닦이는 느낌이라 손걸레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무릎이며 많이 아프고 힘들 텐데 물걸레 청소기 있는데 그거 쓰시지. 괜찮아요. 이게 편해서 그런 건데요, 뭐. 민영 씨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고양이 자세로 바닥을 닦는데 뒤태를 보니 남자라는 동물이라면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다시 TV를 보다가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그리고 걸레를 들고 세탁실로 갔는데 비명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걸레를 빨려고 하는데 호스가 빠지면서 물이 확 나와서 옷이 다 젖었더라고요. 민영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옷 다 젖은 거 아니에요? 얼른 갈아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옷이... 집사람 옷 안 입는 거 있거든요. 꺼내드릴게요. 네, 괜히 죄송해요. 죄송하긴요. 제가 옷 가지고 나올 테니까 수건으로 좀 닦고 있으세요. 저는 와이프가 안 입는 옷을 찾아 꺼내 서재에 있는 민영씨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살짝 젖은 머리카락을 닦고 있는 민영씨를 보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민영씨, 여기 옷이요. 감사해요. 예, 그럼 저는 나가 있을게요. 사장님, 저거 이 옷 잘 어울리는지 봐주실래요? 네? 민영씨는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이성의 끈은 완벽하게 끊어졌어요. 그녀에게 다가가 키스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사장님 너무 좋아해요. 저도 민영씨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서재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여태 지내오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알게 모르게 커져갔어요. 정말 신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둘만의 찌릿찌릿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니 폭발해버린 거죠. 심장이 빠르게 쿵쾅거리며 뛰는데 너무 행복한 떨림이라 좋았습니다. 저는 종종 평일에 연차를 쓰면서 집에서 민영 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앞치마를 두른 민영 씨를 뒤에서 안으며 달콤한 생활을 했습니다. 와이프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나게 해줘서요. 와이프랑은 모든 걸 정리하고 민영 씨와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한참 사춘기에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또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몰래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키워나가야 하겠죠? 집에서는 특히나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주부예요.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6살 차이였고 제가 사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남편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며 좋다고 하였고 가난했던 저희 집에서 저를 마치 떠넘기다시피 남편과 일찍 결혼을 했던 게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과는 사뭇 다르게 결혼 후에는 일도 잘 하지 않았고 맨날 기술을 배운다며 페인트 칠을 몇 주 배우다 그만두고 그 이후 공사판 노가다를 나가다가 또 그것도 그만두고 이것저것 계속하긴 했는데 남편은 나는 정말 이렇게 한평생 돈 버는 짓거리 하면서 나름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바뀌는 건 없다며 인생 참 거지 같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술이나 마시던 남편이었죠. 특히 결혼하자마자 제가 임신을 하였기에 남편이 만드는 생활고는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여 자신의 욕구를 풀어주지 못하자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 바람을 피우다가 끝내 저에게 목격을 당했습니다. 저는 정말 미치도록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솟구쳤으나 제 뱃속의 소중한 아이 때문에 꾹 참고 남편에게 몇 번이나 사정을 했어요. 처음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걸리면 한동안 바람을 안 피운 척 하다가 제가 어쩔 수 없이 매달리는 걸 알고는 그때부터 대놓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아무리 울면서 말해도 자기는 원래 생각 같은 거 없는 놈이라며 오는 여자 안 막는다고 나중에는 생활비도 안 주고 임신 때문에 거동도 힘든 저를 약 올리더군요. 그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던 터라 심지어 제 앞에서 저희 집 전화기로 상간녀와 통화하면서 보고 싶다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하더니 저희 집 앞까지 불러서 임신한 저를 놔두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제가 병원도 못 가는 걸 알게 된 저희 친정엄마가 와서 대출까지 해주시고 저희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그날도 남편은 상간녀와 같이 있느라 오지도 않았고 그렇게 아들을 출산하고 한참 뒤에서야 집에 들어오더니 당당하게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돈 같은 건 못 주고 앞으로 그 여자랑 같이 살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거들떠도 안 보냐고 그래도 당신 핏줄이고 당신의 아들인데 한번 안아라도 봐야 되지 않냐고 하니까 남편은 그래봐야 뭐가 바뀌냐고 난 이미 마음이 떠났으니까 얼굴 봐야 서로 힘들어질 테니 그냥 앞으로 남편은 없다 생각하고 살라며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결국 집안이 파탄나고 이혼을 한 이 인간이 남겨준 것은 당시 들어가 있던 반지하방에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이었습니다. 저는 주인분께 사정을 하며 그 보증금을 받아서 친정집으로 돌아온 저는 산후조리를 하기 전부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저희 친정집은 저와 갓난쟁이 아들을 벌레처럼 여기며 매일 눈치를 주는 아버지 덕에 마냥 누워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다가 몸이 조금은 나아진 이후로는 그때부터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아 나가자 친정아버지가 집을 나가라고 하더군요. 어디서 이혼한 딸이 집에 다시 들어와 평생 있을 생각을 하냐고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에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결혼을 반강압적으로 밀어붙였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제가 울면서 호소해도 오히려 저보고 자기는 딸 다 키웠으니 당장 나가라던 아버지가 너무 미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그런 보수적인 아버지와 싸우며 단칸방에서 생활하던 저를 위해 매일같이 집에 와서는 아이를 돌봐주셨고, 저는 그동안 밖에 나와서 음식점 일을 하며 겨우 살아갔었죠. 그렇게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만큼 얼마나 혼자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에게 남들이 다 가는 학원 한 번 못 보내주고, 아들의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메이커 운동화 한 짝 못 사줄 동안 아들은 돈에 너무나 한이 많이 맺혔지만 항상 힘들어하던 저를 더 배려하던 아이였습니다. 정말 속도 깊은 아이라 가끔씩 저희 친정엄마가 힘들게 살고 있는 저를 보며 답답한 나머지 남편 이야기를 거론하며 남편인 그 자식 찾아가서 돈이라도 받아오라고 할 때면 제가 울고 있는 걸 보고는 제 아들이 할머니에게 아빠 이야기 하시지 마시라며 엄마인 자기가 지킬 거라던 제 아들을 보면서 정말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마냥 집에서 쫓아낸 딸이 내심 걱정은 되었는지 저희 엄마를 통해서 돈을 얼마씩 보내셨고, 그 돈을 모아 아들이 초등학생이 될 무렵 조그마한 음식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을 위해서도 적어도 교육만큼은 시킬 수 있었어요. 어릴 때 딸이라 딱히 배운 게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저는 남편에게 버려진 이후 세상이 정말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저희 아들만큼은 저는 잘 몰라도 공부를 꼭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때는 공부 한번 안 해보고 살다가 중학생이 되어서야 제가 아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러 번이나 호소하자 어느 날부터 마음을 잡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학원도 다니고 하더니 금세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어 있더군요. 그걸 보고 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초등학교 때 남들이 다 하는 영재교육 이런 걸 못 시켜줘서 이제서야 제 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준 모자란 부모가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도 여러 번의 풍파들이 있었지만 저는 적지 않은 돈들을 벌게 되어 아들의 등록금과 아들의 결혼 자금을 차곡차곡 모아갈 수 있었고, 중간에 저에게 재혼을 전제로 만나자는 남자들도 몇 명 있었지만 남편과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남편 이후부터 남자랑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진심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은 좋은 대학교 입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으며 제가 주던 학비들과 생활비도 전부 모아두며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엄마처럼 음식 장사를 해야겠다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랬던 저에게는 기껏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음식 장사라니, 제가 아들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니까 평범하게 대기업 다녀서는 집 한 채 사기도 힘들고 결혼도 못한다고, 자기는 사실 어릴 때부터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중에 요식업 한 가지 길인 것 같다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를 봤기 때문에 적어도 장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생긴 것 같다며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는지 음식 장사를 시작하더군요. 결국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만약 음식 장사를 하다가 잘 안 되어서 망하게 되면 그땐 다시 마음 접고 대기업 회사에 취직을 하기로 한 조건으로 아들은 그렇게 음식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들의 음식 장사는 처음부터 겉멋에 들려 시작한 게 아니라 대학 시절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식당들을 토대로 조사한 노트들만 수두룩했고, 전국의 맛집이라면 그게 푸드트럭이든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다니며 연구를 반년 동안 하더니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호프집을 하나 차리더군요. 그동안 아들이 모은 돈들과 대출, 그리고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장님이 투자를 해줘서 50대 50의 지분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오픈 전부터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저희 음식점 폐점 시간이면 매일 안주 요리들을 수십 번씩 만들면서 맛을 테스트하며 보내더니 결국 가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하더군요. 불안 반 기대 반으로 그런 아들을 지켜보았으나 3년도 채 되지 않아 5군데의 지점을 확장하며 저에게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고, 자기도 솔직히 1년은 조마조마했는데 3년째 지나도 이 정도 수익이 나오니 안정권에 이제 접어든 것 같아서 고급 아파트 한 채를 샀다며 제 이름의 명의로 사주더군요. 매달 생활비 드릴 테니 이제는 음식 장사 하지 말라던 제 아들을 보니 그동안 살아온 세월들이 마치 이날을 위해서 살았나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벌은 돈으로 어떻게 내가 호의호식 할 수 있겠냐며 말을 하자 제 아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엄마는 내가 어렸을 적 충분히 저를 버리고 더 좋은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자기가 엄마였으면 그 지독하게 미웠던 아빠 때문에라도 자기를 벌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수십 년간 하루도 안 쉬고 일하시느라 요즘 관절도 안 좋고 병을 달고 사는 거 다 안다고. 그러니 자식인 저를 위해서라도 아픈 몸 이끌고 이제는 일을 좀 그만하시라고 하더군요. 정 일을 하고 싶으시면 아들 가게나 한 번씩 나오셔서 관리만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에 결국 저도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뒤로 아들의 일은 단기간 반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날이 갈수록 잘 되어갔습니다. 나중에는 호프뿐만이 아니라 커피숍도 오픈하면서 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돈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아들도 그때는 이제 연애도 하며 곧 결혼을 할 무렵에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아파트 하수관이 막혀서 수리공을 불렀는데 그 수리공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얼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이 넘게 지나도 그 얼굴은 한눈에 알아보겠더군요. 노동과 피로에 찌들어 매일 술만 달고 살던 그 얼굴, 바로 전남편이었습니다. 전남편도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다가 제가 멍하니 얼굴을 쳐다보고 있자 저인 걸 깨달았는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반말로 희죽이면서 말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났나 보네. 라고요. 자기한테 울며불며 매달리더니 인생 참 좋아 보인다며 자기는 이렇게 너무 힘든데 너는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아서 좋겠다고. 아들은 어디다가 버렸냐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답변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자기 혼자 이 말 저 말 하더니 나중에는 저희 집을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더군요. 제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더니 급기야 안방까지 들어가서 아들 사진을 보더니 멍하니 있더군요. 그러면서 사진에 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혹시 자기 아들 아니냐며 말하길래 저는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집을 갑자기 나가더니 주말에 아들이 있을 때 전 남편이 저희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보자마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가 널 낳아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빠라며 안으려고 하자 제 아들은 전 남편을 밀쳐버리더군요. 아들은 전 남편에게 미치셨냐고, 저는 아빠가 없는데 무슨 아빠냐고,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자기가 진짜 친아빠라고 그동안 자기가 안 보고 싶었냐며 눈물을 계속 쥐어 짜내자 아들은 그냥 말도 안 섞고 경찰에 바로 연락하여 자택에 이상한 사람이 침입했다고 불러서 쫓아냈습니다. 전 남편이 경찰들에게 붙들려 나가면서도 자기 아들과 아내라고 소리치는 전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아들에게 사실 배관 수리공을 불렀는데 저 사람이 올 줄 몰랐다고, 그 이후에 우리 사진을 보더니 저렇게 또 찾아온 거라고 말을 하자 아들은 저에게 엄마 앞으로 저런 인간은 절대로 상대조차 하지 말라고, 다시 또 나타나면 그냥 말도 섞지 말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전 남편은 나타났고 아들의 말대로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그 인간은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 아파트 우편함에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손편지로 자기가 잘못했고 저와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다는 등의 글들로 도배하다시피 한 편지들을 보니 참 기도 안 차더군요. 아들과 제가 만약 성공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보려고 했을지 생각하니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하자 아들은 전 남편을 갑자기 불러들였고 남편은 아들에게 너무 보고 싶었다며 이제 자기의 진심을 받아주는 거냐며 김칫국을 잔뜩 먹고 설레발을 치자 제 아들은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말하는 그런 혈육 관계로 부른 게 아니라 그동안 엄마가 못 받은 20년간의 양육비를 전부 다 받기 위해서 불렀다고. 당신이 만약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양육비 소송을 하겠다고 말하자 전 남편의 울먹거리는 눈빛이 확 변하더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잘 살면서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그 돈을 받고자 하냐며 아들에게 소리 지르는 남편에게 아들은 엄마의 수십 년 인생이 그 몇 푼 때문에 희생되었다고, 당신은 당신 혼자 잘 처먹고 바람 피우고 살아오는 동안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시간들, 당신 말대로 돈으로 몇 푼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그 몇 푼이 엄마의 인생이었다고, 반드시 받아낼 거라고 하자 순식간에 도망치듯이 사라진 전 남편이라는 인간에게 결국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였고 조금은 감액되었지만 그 돈까지 다 받게 생겼어요. 저희한테 어떻게든 빌부터 돈 좀 받으려고 했던 그 인간은 오히려 저희한테 돈을 돌려주게 되자 자기는 돈이 없다며 울며불며 난리던데
참 인생이라는 게 결국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든 돌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32살 여자이고 남자는 34살입니다. 부모님께서 알고 지내던 지인분을 통해 아시는 분 아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식사는 내내 즐거웠고 식사 후 영화도 봤습니다. 그 뒤로도 만나고 사귀게 되었어요. 연애 과정에서 남친의 행동 문제로 몇 번 뭐라고 한 것 외에는 크게 싸운 적이 없어 그럭저럭 잘 만나왔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 집 여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얘기까지 하는데 사돈이 될 집이라면 청첩장을 보내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초대해서 오거나 그런 건 받는 사람 입장이고 무조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첩장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사돈 될 집한테 가보기는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 둘이 가서 축의금을 내고 얼굴 보고 왔어요. 게다가 시누이잖아요. 사돈 될 집에서 결혼식에 와줬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고맙다고 저희 부모님께 전화라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한테는 예비 시어머니라 감히 카톡으로 어머님한테 고맙다고 전해드려라 이렇게 보내고 끝이더라고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지? 결혼 전부터 저희 집을 무시하나 싶기도 하고 부모님도 상당히 불쾌하셨어요. 그래도 사람마다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넘겼습니다. 우리 가족이 부담이 될까 봐 배려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본래는 본인들과 부모님들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남자 쪽 아버님이 가족 전체가 다 같이 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전체 다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남친 쪽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남편 이렇게 나왔고 저희 집은 저, 아빠, 엄마, 남동생 4명 나갔어요. 상견례의 기본 옷차림은 뭔가요? 당연히 양가 식구들이 다 만나는 자리인데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는 정장, 여자는 단정한 원피스나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상견례 때 첫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정말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헤어숍 가서 머리랑 메이크업 받으시고 출발하셨거든요. 가족들 모두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쪽은 약속 시간도 20분이나 늦으면서 아버지는 야상 자켓에 어머니는 머리도 안 말고 화장도 안 하고 가디건을 입고 오셨고 여동생이라는 분의 남편이라는 사람은 흰색 라운지 티에 회색 가디건 커플룩으로 입고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자리에서 표정이 굳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신혼집 문제는 저와 남친이 모아둔 돈에 저희 집에서 1억, 남친 집에서 4천 이렇게 보태주시기로 먼저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예전에는 더 잘 살았는데 지금이 사정이 좀 어렵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딸내미 더 이뻐해달라고 이해하셨고 그런 돈 문제는 더 이상 예민한 이야기니 꺼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원래는 상견례 자리에서 말을 아껴야 하고 할 이야기는 적당히 해야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 되는 분이 자꾸 저희 엄마한테 예물은 어떤 것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냐고 노골적으로 3번을 물어보더라고요.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다 해줄 건가요?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상견례가 끝났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잘 얘기해서 잘 풀었지만 저 역시 좀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몰랐어요. 상견례 후에 제가 남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 부부는 그렇게 입고 상견례 자리에 나오냐고 아버님이 선택해서 입은 거냐고 물었더니 그 전날 비싸게 주고 산 거라 잘 어울려서 입고 나간 거라고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사람 하나는 괜찮다고 생각했기에 어찌저찌 결혼 날짜를 정했고 그에 맞게 예식장이며 신혼여행 스드메 전부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번 터진 양가 어머님들 한복을 고르러 가는 날이었는데 한복집에 친하지 않은 관계인 사돈끼리 같이 가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 얼굴 한번 보신 분들인데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모시고 갈 예정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이상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한복을 꼭 우리 친정 엄마랑 같이 대여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튀지만 않으면 굳이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도 계속 같이 가야 한다고 하셔서 시간을 맞춰서 한복집을 예약하고 만났습니다. 한복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사돈, 내가 딸 시집 보낼 때 분홍 치마를 못 입어봤는데 우리 아예 똑같이 흰 저고리에 분홍 치마 입는 것이 어때요? 하면서 신부 측 한복을 고르는 거예요. 모두 다 당황해서 멍 때리고 있는데 눈치챈 한복집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아무리 신랑 측 신부 측 나눠져 있다고 해도 하객들이 헷갈리세요 하면서 말렸는데 괜찮대요. 괜찮기는 누가 괜찮은 건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30분을 자기 소원이라면서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저랑 엄마랑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차라리 위에 연한 하늘색 저고리, 치마는 분홍 치마를 입으시라고, 우리 엄마는 색을 더 고르지 않고 노랑이나 하얀 저고리를 입겠다고 하셨죠. 근데 또 하얀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같이 입어야 이쁘다고 하시네요. 또 자기 친구가 그렇게 입고 들어갔는데 너무 예뻤다고 하시면서요. 우리는 보지도 못한 일인데 이런 말까지는 그렇지만 끼리끼리 논다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또 있구나 싶었어요. 게다가 한복집에서 구매 말고 대여하는 건 한 벌씩밖에 없어서 같이 입을 수도 없었고요. 계속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며 너무 촌스럽다고 하면서 태클을 걸더니 한복집에는 괜찮은 한복집이 또 있으니 거기 가보라고 하시면서 나갔으면 했는데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게다가 나오는데 한복집 사장님이 저한테 귓속말로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나와서 다른 한복집 2군데 더 가봤더니 결국 못 골랐어요. 원래 끝나고 아버님들도 다 오셔서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만나서 잘 고르려고 하는데 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들도 그 얘기를 들으셨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며 돈 드릴 테니 대여 말고 그냥 새로 맞추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고 해줬어요. 오면서 차 안에서 우리 엄마가 얘기하다가 우시더라고요. 여태 살면서 오늘처럼 창피한 적이 없다면서. 화를 누를 수 없어서 눈물이 다 난다고요. 엄마가 저러시니 저도 마음이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또 그날 집에 가시다가 발을 헛디디셔서 급하게 응급실을 갔는데 팔도 부러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발목도 삐끗해서 인대가 나갔다는 겁니다. 적어도 2달은 병원에서 입원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병간호 잘하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고 제가 병문안 온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니 이상했는지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자기 아버님도 한복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대여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미안하고 자기가 면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 사람이 무슨 죄인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복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그러다 예물 예단을 하면서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딸내미 시집 보낸다고 남부럽지 않게 해서 보내려고 예단비 안 보내고 시댁 부모님께 양쪽 시외 할머니 댁에 입을 좋은 것을 보내셨어요. 근데 예단비라고 하면 200만 원 돌아왔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 형편에 결혼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니 이해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물은 14K로 된 한 세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시댁에는 더 좋은 걸로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맞나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예비 시어머니가 회사에 있는 저를 불러내시더라고요. 줄 것이 있다며 내미시는데 시집간 사람들만 받는다는 그 이름도 유명한 샤넬백이었어요. 압구정 현대백화점 매장에서 800만 원이고 어렵게 구한 한정판 모델이라고 몇 번을 말씀하시는데 생색을 내더라고요. 우리도 며느리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요. 나중에 꼭 들어보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명품백에 대해 1시간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를 몇 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명품백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뭐든 나한테 맞고 예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니 좋았는데 똑같은 생색을 2시간이나 듣고 있으려니 좀 지겹기는 했어요. 그냥 받지 말까 생각이 들 정도로요. 집에 들고 가서 엄마 아빠에게 14K 세트랑 샤넬백을 자랑하고 물론 백을 나름 살펴봤어요. 파우치도 고급지게 되어 있었고 디자인이 정말 이쁘기는 이쁘더라고요. 근데 샤넬 로고를 자세히 보니 기스가 있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명품백은 보수를 잘하겠죠. 그 기스가 너무 눈에 띄었어요. 비싼 가방인데 이래서는 좀 들기가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말한 백화점 매장으로 갔고 매장 직원에게 가방을 보여주며 기스가 난 로고 부분을 설명했어요. 직원이 이 정도 스크래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한정판으로 나온 모델이라 교환은 어려울 수 있다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요. 한정판이 맞나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직원분이 나오더니 고객님 어디에서 선물 받으신 건가요?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선물 받았다고 여기서 저희 시어머니가 구입했다고 말했어요. 직원분이 그게 아니라 직접 구매하신 게 아니라 선물 받으신 거죠? 하고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때 감이 오더라고요. 아, 저희 샤넬 매장에서 판매된 물건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말로만 듣던 짝퉁이었던 거예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질 정도로 창피했어요. 그 직원이 죄송할 것이 뭐가 있나요? 그 순간 가슴 깊이 있었던 응어리가 올라왔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저를 그리고 우리 집을 우습게 봤던 시어머니 행동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이대로 결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제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기도 했고요. 그날 이후 남친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녁을 먹자고요. 그래, 뭔가 잘못된 거겠지. 가서 물어나 보자 싶어서 저녁에 그 집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했는데 역시나 저녁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손수 준비한 음식 기대도 안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한테 짝퉁 가방을 준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말을 꺼낼까 하던 찰나에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예물은 마음에 드냐며 샤넬백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리가 없다면서 웃으셨습니다.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샤넬백 얘기를 꺼낸 시어머니께서 보여주면서 어머니, 이 가방 어디서 사신 거예요? 말씀하신 백화점 맞아요? 그럼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도 크잖아. 아, 로고에 기스가 있어서 그 백화점에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엄청 화를 내면서 그런 거는 자기에게 얘기하지 뭐 하러 갔다 왔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못한 것 같아서 어머니가 사주신 그 가방 짝퉁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저보고 속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든 가짜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서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랍니다. 화가 난 상태로. 사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죠.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면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세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남친이 제 팔을 잡아 흔들면서 저보고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미쳤냐고? 마마 보이니? 미친 건 너랑 네 엄마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하나도 모르겠어? 이걸 예비 사돈집에 짝퉁백을 보내니? 마음 좋아하시네. 너네는 진심이라는 걸 거론할 가치도 없어. 어떻게 인생을 평생 같이 살고 배울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하니? 너네 집 좀 살았다고 난리치길래 거짓말로 귀엽게 받아주려고 했어. 그러면서 나한테는 싹 다 받고 줄 때는 14K의 짝퉁백을 줘요? 누구한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다. 그게 잘 사는 거 본 적 있는 집구석이야? 솔직히 이 결혼도 너네 거저먹으려고 한 것 같잖아. 못 사는 게 죄니? 왜 그걸 부끄러워해? 너네 같은 인간들이 사람 무시하는 거야. 사람이 겸손하기라도 해야지. 어디서 사기를 쳐? 네 엄마가 말한 그 가난한 마음에 내가 사준 이 시계가 가당키나 해? 시계도 내놔. 그리고 넌 이런 쓰레기나 들고 다녀. 짝퉁백을 남친 얼굴에 집어던져버렸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뭔가 후련했어요. 남친이 따라 나와서 제 팔을 잡는데 밀어버렸습니다. 제가 힘이 센 건지 그 사람이 연기인 건지 길에 나뒹굴더라고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셨지만 어차피 제가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집안인데 엄마 아빠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결정 잘했다고 안아주셨습니다. 아직 돌려받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절차가 남아있지만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폭풍과 같은 날이 지나가고 나니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결혼은 둘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사람 정말 잘 보고 집안 사람도 정말 잘 보고 인연을 맺어야겠습니다. 지옥에서 탈출한 제가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을 읽고 나니 시원해지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집에 있었어요. 바로 건너편에 살고 있었던 치킨집인데요. 저희 엄마와 그 집 아주머니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이어서 더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앞집에 사는 오빠와 잘 지내고 있었죠. 엄마와 자주 왕래를 하고 수박 한 쪽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주말엔 고기를 구울 때는 서로 함께 모여서 먹기도 했고, 엄마 아빠가 급한 볼일이 있을 때 하루쯤은 앞집에 저와 동생을 맡겨둘 만큼 친했어요. 물론 그 집에 오빠와 여동생도 저희 집에서 그 아줌마가 바쁠 때는 저녁을 먹고 가고는 했었죠. 그래서 아빠들끼리 친하게 지내서 가끔씩 낚시 겸 해서 함께 나들이 갈 때도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 집과는 친하게 지내는데요. 그러다가 그 아줌마네가 이사를 가게 되었죠. 아줌마는 남달랐던 것 같았어요. 기대도 컸던 터라서 좋은 학군을 찾아 서울로 갔습니다. 그 뒤로 본 적이 없었고 가끔씩 도장 친구들에게 소식을 듣고는 했었죠. 엄마가 듣기로 그 아줌마네 큰아들이었던 오빠가 공부를 잘해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통해서 그 오빠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조금 설렜어요. 오빠나 언니가 없던 저에게 어렸을 적에 그 오빠를 참 좋아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어린 마음에도 무척 서운했어요. 오빠라고 잘 따랐었는데 그런 오빠를 이모가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캐셔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만났어요. 오빠가 학교 친구들이랑 함께 식사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바빠서 못 봤고 오빠가 계산을 하러 왔다가 저를 봤어요. 혹시 박소영 아니니? 놀라서 쳐다봤더니 그 오빠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오빠가 못 알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제 이름을 부른 오빠를 보니까 옛날의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오랜만이라서 약간 어색했지만 반가웠어요. 야, 너 완전 아가씨 다 되었다. 이제 오빠가 말도 잘 못 붙이겠는걸? 어머니랑 아버지 다들 잘 계시니? 너무 오랜만인데. 오빠네 부모님도 잘 계시고 또 여동생도 많이 컸겠네. 대학교 3학년 됐지. 하고서는 계산대 옆에 서서 저와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다음 달 군대 입대여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러 온 거라고 했어요. 곧바로 가서 머리를 빡빡 자를 거라면서 저를 만난 것을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들어가니까 여자친구도 없어서 편지도 보내달라고 했어요. 연락할 테니까 꼭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연락처와 집 주소도 줬습니다. 저에겐 오빠의 폰번호도 적어주고 갔었죠. 그리고 다음 날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소영아, 전화번호가 맞나 확인 전화했다. 지금 훈련소 바로 앞인데 마지막 전화를 걸어서 길게는 통화를 못하니까 훈련이 끝나면 바로 전화할게. 그때 보자. 그런 오빠가 훈련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오빠와 편지를 주고받았죠. 아주 자연스럽게 오빠가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부대 배치를 받고 난 후부터 제가 면회도 갔어요. 그때 오빠가 제 얘기를 오빠의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던 모양인지 제게 연락을 해오셨고 저희 부모님까지 통화를 하셨습니다. 엄마와 같은 동창이라고 해도 서로 동창회 참석을 잘 하지 않았던 터라서 그동안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세월이 흘렀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서로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어떤 감정이 있음을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오빠가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에게 면회를 함께 가자고 하셨었죠. 물론 오빠 어머니가 그러셨고요. 오빠가 제대받은 부대는 차로 약 2시간 동안 가야 했고 어머니가 이것저것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대 입학한 것을 알게 되셨는데 약간 실망하는 눈치셨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꽤 잘했던 걸로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걸로 생각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전문대 입학하고 나니까 뜻밖이라는 표정과 한숨을 내쉬는 것이 함께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음에 휴가 나오자마자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엄마 아빠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마치 친오빠처럼 거침없고 스스럼 없이 저희 가족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친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온 것처럼 이것저것 맛있는 것을 해서 배불리 먹였어요. 엄마의 음식 솜씨는 남달라서 정말 맛있게 요리를 하셨거든요. 오빠는 넉살도 좋게 저희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주 살갑게 대했어요. 그런 오빠에게 잊지 않고 찾아와 준 것이 대견하다며 엄청 이뻐하셨죠. 하지만 어머님은 오래간만에 만난 동창 친구면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반기는 것 같진 않았어요.
자식들 키우고 집안 살림을 하느라고 그동안 동창회에 자주 나오지 않았었던 오빠네 어머니나 저희 엄마도 이젠 자주 동창회에 참석을 한다고 들었지만 따로 만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오빠가 군대 간 이후로 제 옆에 있으니까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별 말씀은 없으셔서 제 학벌이 마음에 안 드는 것 말고는 오빠 사귀는 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오빠가 제대를 하자마자 오빠네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오빠랑 사귀지 말라고 하더군요. 내가 니네 둘이 고만고만 만나서 반가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절대 사귀는 것은 안 된다. 너도 알다시피 달봉이를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앞으로 달봉이가 연락을 해도 만나지 마라. 그때 저는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이 충격이었어요. 저도 오빠를 무척 좋아하고 있었던 거라서 그 말이 무척 가슴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솔직히 오빠 어머니가 달봉 오빠를 어떤 목표로 키웠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저 전문대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만 같아서 자존심이 매우 상했습니다. 오빠네 어머니가 저에게 으스대듯이 말하는데 반박할 만한 것이 저에겐 없었어요. 한없이 작아져만 갔었죠. 그래서 한동안 오빠를 몰래 연락했었는데 눈치를 챈 오빠가 어머니에게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예 못을 박아버리겠다는 심정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네 어머니는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반발심을 키울 것 같으니까 일단 간섭하지 않고 있었죠. 학생 신분이긴 했지만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와서 말했어요. 그런 오빠를 저는 무척이나 좋아했었고 반대하는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어요. 엄마에게 오빠 어머니가 그랬다네요. 내가 너랑 친구 사이라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어. 아들 없어서 볼 일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이해 못할지는 모르겠다만 세상에 전문대 차고 넘쳐. 어디 있든지. 그리고 내가 너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너도 좋은 집하고 사돈하고 싶지 않겠어? 하필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되어버린 것은 내 책임 아니다. 분수도 모르는 딸 관리를 잘 단속하지 못한 네 책임이지.